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설이 쏟아지는 등 아직 봄은 더 기다려야 하나 봅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 수돗물 안전성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 수돗물 안전성 논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병철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신병철 기자. 네. 지난 2022년이죠. 대구 가정집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나왔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파장이 좀 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것을 가짜 뉴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은 MBC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 소송까지 했었는데 그 소송에 10개월 만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법원은 대구 MBC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9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을 부경대 연구진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드는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그 가정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같은 해 10월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 달성 현풍의 또 다른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동조사에서 남세균 확인을 위한 PCR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았고 생물체의 유전자 조각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경북대가 실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학교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맡겼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 0.1에서 5.3%의 남세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필터의 녹색 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하기로 했던 남세균 PCR 검사는 하지도 않은 사실이 대구 MBC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 허위라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서 확인된 것은 남세균 DNA이지 살아있는 남세균이 아니며 남세균 DNA만으로는 독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세균 DNA 존재로 인해 수돗물 필터에 살아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세균이 없고 남세균 DNA만 있다고 해서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남세균은 살아있든 죽었든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대구 MBC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의 역할을 그냥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 맞다. 그런 기존의 판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들에게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잘못 알린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구 MBC의 수돗물 필터 보도가 사실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곳은 그 어떤 기관보다 이런 문제에 정통한 기관이고 전문 기관인데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 보도보다 나서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2022년에 있었던 대구 MBC의 보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대구시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를 검사한 결과 거기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대구 MBC가 당시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22년 여름은 예년보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심각해서 수돗물에 녹조 독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그 안전성 논란이 매우 컸고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로 수돗물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대구시와 환경부는 수돗물에는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누구 말이 맞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해 7월 대구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와 원수 시료를 제공받아 녹조 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대구 MBC는 이 분야 연구 권위자인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검사 방법은 세계보건기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총합검사법인 효소결합 면역 흡착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 정수한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에서 0.281 ppb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매곡 정수장이 0.281 ppb, 문산 정수장 0.268 ppb, 고산 정수장 0.226 ppb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치인 1 ppb보다 낮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기준치인 0.3 ppb에 근접한 것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시와 환경부가 수돗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지 않았다는 기존 발표와 다른 결과였는데요. 당연히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신병철 기자가 이야기한 이 정도 수치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당국의 최소 보고 기준인 0.24 ppb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오하이오주는 지난 2014년에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와서 단수 사태를 빚은 톨레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는 이 최소 보고 기준이 더 엄격한데 0.15 ppb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더 엄격해서 0.1 ppb,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0.03 ppb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촘촘하고 엄하게 규정하는 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두 기자. 도대체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수돗물 안전성 논란과 왜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마이크로시스틴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또 간의 독성 물질을 퍼뜨리고 또 생식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2년 2월이죠. 브라질의 카루아루 지역에 있는 혈액 투석 센터가 이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오염된 물을 사용해서 무려 4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 병원 수돗물의 원수는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날아온 것인데 당시 저수지는 남세균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정수시설의 필터는 물론이고 환자의 혈청이나 또 환자의 간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이 됐습니다. 1991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또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등 이 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에 대한 이 허용 기준치는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으로 1 ppb이지만 이 수치보다 낮더라도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 질환을 앓거나 또 미취약 아동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 마이크로시스틴 허용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 상태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신 기자. 네. 이 정수장의 물을 받아서 각종 처리를 하고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되고 있는 얘기는 정수장의 물, 각 가정에서 이제 처리를 끝내서 정수장 물이 아니고 처리를 끝낸 물이 들어왔는데 그 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독소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그게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를 대구시와 환경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구시와 환경부가 안전하다고 이제 발표한 것은 이제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나온 것을 이제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나온 것을 이제 숨긴 것인 거죠. 2022년 10월에 이제 대구 MBC와 대구시의 공동 조사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당연히 DNA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와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고요.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남세균의 존재가 이제 확인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당연히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기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 물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거야 필터에서 원래 잔존하던 게 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역학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대구시와 환경부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기로 한 DNA PCR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대구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10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대구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재판부는 그 대구 MBC의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했고요. 그다음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정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 이 남세균 DNA의 유입 과정을 밝히는 그런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또 환경부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이죠. 대구 일부 지역 그리고 경북 고령에서 소독하는 수돗물에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이 발견되는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인 총트리hal로메탄이라는 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선 걸로 조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맹승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그 지난해 10월 26일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맹 교수는 2023년 8월과 9월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구와 고령의 수돗물을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기준치인 0.1mg per 리터를 1.7배까지 초과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낙동강 물을 취수한 정수장 2곳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8개 지점 중 4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0.105에서 0.129mg per 리터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고령의 경우에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8개 지점 모두에서 0.106에서 0.17mg per 리터로 나타나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환경부 그리고 대구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보면 좀 걱정이 커지는 걸 펼 수가 없는데요. 시 기자. 네. 앞으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어떻게 하면 좀 덜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환경부는 아직도 과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근거로 만든 환경부 고시 기준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가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한 방법인 효소 결합 면역 흡착 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검사법 역시 미국 환경보호국 등 선진 외국에서 공인하는 검사법입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 검사를 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환경부가 채택한 검사법은 마이크로시스틴 LR과 RR과 같은
특정한 마이크로시스틴을 찾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검사하고자 하는 특정한 마이크로시스틴 종류 이외에 다른 종류의 것들은 찾는데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가지 종류가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시스틴 LR과 RR 등 주요 항목 4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지금 신 기자 얘기에 따르면 환경부의 검사법만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충분히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2021년이죠.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먹는 물 검사 기준 또 가이드라인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로시스틴 LR만 검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바꿔서 마이크로시스틴 총합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남세균 독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남세균 독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서 그 기준치도 엄격해지고 또 검사 횟수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수돗물 관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검사법과 기준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히 검사하고 선진적인 검사 기법을 도입하자는 너무도 상식적인 주장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세균 독소를 연구한 대학 교수들의 검사 결과도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환경부의 이런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입니다. 특히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속인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기 힘듭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조만간 수사당국에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구시와 환경부 덮어놓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믿을만한지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면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 그 말에 훨씬 더 신뢰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공공기관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취재하신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의대생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확대 발표를 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오늘 대구시 의사회 비대위원장 모시고 현 갈등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갈등 상황이 조금씩 잦아드는 게 아니고 해법을 모색하는 만남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요. 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더 거리가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생의 증원 규모를 2천여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의료계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그거는 최소 규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맥시멈이 아니고 최소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듣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의료 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의사협회 일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우리나라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만약에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족하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세계 최정상급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부족한 게 맞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쪽의 입장이 저도 말씀을 드리면 나름의 설득력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토론장이 네.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반대 방향에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24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했다는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의사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의사의 수가 증가하는 증가율은 세계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의사의 수는 우리나라는 3만 5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거의 270%가 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합니다. 뭐 일본 같은 예는 60.5%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와 의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의대 정원이 동결됐다는 건 그만큼 적절하게 잘 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네.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과연 1000명당 의사 숫자만으로 보는 게 옳은가? 면적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3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의사가. 그럼 의사가 부족하느냐 많다는 판단은 뭘로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네. 지금 의사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국민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떠한 의료 시스템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숫자가 많아야 적정할 수도 있고 적어야 적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불제도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가까운 제도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적 의료에 가까운 그 총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무원식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런데 결과가 좋은 성적이 좋은 나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의사의 숫자가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부족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네. 짧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데이터가 서로 유리한 데이터만 제시를 하시니까요. 특히나 이 퍼센테이지로 제시하는 분들 입장, 그다음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1인당 혹은 1000명당 의사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은 각각의 입장을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반대로 다르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지점은 다 동의를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자, 정부는 최소 2,000명이라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정부가 증원 규모를 최소 2,000명이라고 했을까요? 그 정부는 그 3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에 근거가 되는 연구 논문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이고 하나는 KDI 논문이고 하나는 서울대 홍윤철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은 저자가 그 정부가 주장한 안과 나의 논문은 다르다고 벌써 밝히셨고 KDI 논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출생률이 지금 0.7에서 0.6까지 떨어졌는데 그 연구의 바탕이 기본에 0.7에서 반등한다는 기본을 가지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여러 가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의사가 과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의 양을 측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면 총 의사가 해야 될 업무량 한 나라에서 그걸 분자로 잡고 분모로 나누는 게 의사의 1인당 의사의 업무량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의료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1인당 의사의 업무량이 낮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업무량이 높습니다. 어떤 연구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7배나 더 일을 많이 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사연의 연구 결과는 자유시장 경제적 시스템을 채택했을 때 지금 정도의 의대정을 확대하지 않아도 의사가 과잉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시장 자유주의적으로 가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환자까지 버려다 두고 의사로서의 어떤 부여되는 사명감을 내려놓고서라도 지금 그러니까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냐. 이유는 의대생이 많아지면 경쟁해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당장 눈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젊은 의사들이 국민들과 밥그릇 싸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는 대상은 사회주의 의료로 가고자 하는 일부 사회주의 의료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의사가 많아지면 의사의 인건비가 낮아져서 경영을 하는 거대 자본 병원 경영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우리 젊은 전공의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보실 때 지금 이상호 비대위원장 말씀 들으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주장하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의료 정책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가장 자유를 많이 말씀하신 분이고 사회주의의 가장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추진하는 정책인데 그 정책을 두고 자꾸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 우리는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 아니다. 정책 자체가 이념적으로 볼 때도 자유주의적인 경쟁시장의 모델이 아니고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한 이 정책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게 싫으니까 저렇게 반대하는 거다. 양쪽으로 다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양극단 중에서 우리 의료 민영화의 최극단에 가는 제도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대 자본을 위한 병행 경자들. 의사 수가 많아지면 양 집단이 극 집단이 둘 다 의사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본인들이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의사 수가 최적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있으신가요? 결과가? 네, 지금 결과가 우리나라 세계 최상위의 의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한 나라의 의료 지표를 보는 기본적인 세 가지가 기대 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영아 사망률.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응급실 뺑뺑이 이는 현상들이 현상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이상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실패한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는 방식의 의대생을 좀 더 늘리면 조정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네. 보시는 거죠? 해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네. 네. 그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예. 자, 근데 일단은 해법을 찾으려고 조금 더 이렇게 정부하고 여러 관계기관 또는 중립적인 어떤 걸 담보해 줄 수 있는 다른 분들까지 합쳐서 대화의 장을 좀 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미 전공의들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고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혼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응급의학과 그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2주까지는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앞으로 2주는 앞으로 아니요. 시작돼서 시작부터? 2주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간이 정말 안 남았군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15,000명의 전공의 선생님들은 김사부가 되기 위해서 최저시급으로 5년을 일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정책은 앞으로 김사부는 필요 없고 돌팔이 같은 회사 500명으로 가겠다라는 정부 방침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내가 5년 동안 김사부가 돼서 노력할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내고 나온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죠. 김사부 되기 위해서 그 저임금으로 그 많은 노동 시간을 감당했던 전공의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그 노력과 많은 시간 그다음에 받아야 되는 당연한 어떤 보상을 못 받고 누군가는 가져갈 텐데요. 그 가져가는 분들도 의사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교수님 저는 근데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의사분들이 이걸 참고 계셨죠? 그거는 왜냐하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에 받는 보상과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보람과 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제 소위 바이탈뽕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를 살리고 나서 얻는 보람이 굉장히 커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회가 변화가 있죠. 조금만 잘못돼도 이제 소송을 당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뭐 잘못하면 구속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니 그런 보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수한 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필수 의료를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호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젊은 새로운 세대의 의사분들이 그 쉽게 방금 말씀하신 그 환자를 살렸을 때 그 희열을 정말 보람 있게 느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보상을 해준다면 그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어떤 정책 변화가 있으면 지금 MZ 세대들도 그걸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해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에는 강대강 그야말로 정말 정책의 어떤 차별성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나 아니면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 이렇게 느낌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보시기에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왜 힘들어졌나 하면 정책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지금 끼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사람은 몇 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의지가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강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큰 논의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야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의사협회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논의하려면 항상 급한 불을 먼저 끄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논의는 확실히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누군가는 중재를 하게 되면 선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복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죠. 네, 지금 보면 우리 군 미필 군의관들 출국 금지까지 내려놨는데 이거는 우리 전공의들이 뭐 강력 범죄자입니까? 이건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더 감정을 자극하고
극단적으로 이 투쟁의 불씨를 정부가 더 공급한다고 보시는군요. 네. 현재 상황은 그 정도 짚어보고요. 지금 제일 그 우려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이거는 준비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정부 역시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00명 증원해서 교육하라고 한다고 교육이 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 영역은 모아놓고 수업만 하는 영역이 아니고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지 되는데 교실에 모아놓고 칠판에 분필로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질이 보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4년이죠. 우리 1980년대 하던 2부제 수업을 교육부에서 의과대학으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교육부에서 2부제 수업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까?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 지금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 경북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정원이 110명인데 지금 연락 오긴 한 170명 정도로 연락 오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강의실이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사채라든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내려오는 공문이 170명을 증원된 숫자 170명을 교육하려면 예전에 하던 2부제 수업 해야 된다. 네, 근데 2부제 수업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 불가능성 교육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처음에 복지부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 학장님들의 의견을 본 게 아니고 주로 총장님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총장님들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올린 거죠. 그게 3,000명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학장님들끼리 다시 모여서 못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최대한 한 350명, 5% 10%다. 그렇게 다시 보고 올라갔는데 복지부는 그걸 묵살한 거죠. 네. 일단은 실제로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은 불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교육부도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아는데 일단은 증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입학이 진행되고 난 뒤라면요. 이거는 계속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다. 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의료계획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하면서 이거 하면 의사수 늘면 응급실 뺑뺑이 없어지고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고질적인 문제들 소아청소년과의 선생님들 없는 부분 해소될 것이고 이런 기존의 필수 의료 골든타임 내 받을 수 있다 이 등등 지금 지적되는 각종 의료 구조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짧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김사복 어디에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다 나가지 않습니까? 왜? 낙수 의사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뒤에 20년 뒤에 만약에 그렇게 낙수 의사가 돼서 그 전공하는 의사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모든 의사들은 그 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본질은 의료 전달 체계, 쉽게 말해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역할이 잘못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의료 소비 행태 중에서 형태가 그 무조건적인 3차 병원 응급실로 가는 문제를 사실은 홍보도 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응급실에서 백커버를 해줄 필수 의료를 담당한 할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 이게 해법입니다. 네. 그러면 과감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현재 의사 숫자 내에서 과감한 처우 개선, 구조적인 어떤 혜택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은 제 느낌에는 정책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자유시장 선택에 의한 일종의 시장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조정, 구조적인 조정보다는 정부가 개입하는 기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 분야가 조율되도록 숫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그 조율이 쉽게 되지 않을까. 보상을 하고 하더라도 하는 그건-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숫자가 적은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2,000명 정원하는 거는 교육도 안 되고 하는데 문제지만 늘어나야 된다는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 전혀 늘어나면 안 된다. 지금도 많다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까 자료 보셨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 수가 안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의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시대는 의사의 1인당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지금 AI라든지 다른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 발전하는 기술을 통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만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미래 기술적인 가치가 동반에 녹여 나오는 상태에서 의사 수의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의사 수가 많이 더 필요하지 않는데 AI나 기타 등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굳이 숫자를 자체를 늘릴 필요는 없다. 네. 지금 계속 정부는 의대 증원도 하지만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거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의사가 있게 하겠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딱 한 가지. 필수 의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낮춰주는 제도는 저희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혼합 진료 금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급여와 비급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급여는 급여만 하고 비급이면 비급만 하라.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국은 민영화로 가게 되는 기초 단계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수 의료 패키지는 위험한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일 먼저 내려면 이 비춰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다 합하면 거의 6,700병상 정도 되는 규모의 분원들입니다. 이 분원이 만약에 경기도에 생기면 대구에 있는 경대병원급 되는 병원이 경기도 수도권에 다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역 의료는 거의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역 간 격차를 주기 위한 정책 패키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계획 100지화부터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그야말로 지방 의료 몰락 낙후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인력이 지역에 없고 꼭 있어야 하는 곳에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저 현상부터 먼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저렇게 꼭 필요한 현상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호 비대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거대 자본이 개입돼 있는 네. 의료 시장의 개입은 문을 활짝 열고 엉뚱한 곳에서 네. 해법을 찾다 보니 맞습니다. 이런 일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반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분들이 보시기에 이상호 비대위원장이 보시기에 국민 건강을 정말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향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 끝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그런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진 의료학자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이 대한민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우리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신뢰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 같으면 좀 참고 불편해도 좀 참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람 생명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는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의료 분야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을 합니다. 오늘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비대위원장 모시고 현재 진행되는 의료 대란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국가에서 면허를 받았기 때문이고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의료계가 불만이 있다더라도 정부와의 논의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반대를 외치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2억 원 남짓인데 개업 의사들은 2021년 기준 연평균 3억 4,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파악과 결이 다른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모로 삼아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눈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눈치가 없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 등 뜻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뜻은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데 이럴 때는 눈치를 주다와 같이 쓰입니다. 지금 의사들의 파업을 보고 있으면 자신들에게 의사라는 직을 가능케 해준 궁극적인 힘의 원천인 국민이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 듯합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아무 눈치도 안 보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당장 믿을 사람이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항의조차 한번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 눈치라도 제발 좀 봐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